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수온을 공부했죠? 수온은 느낌, 감정 같은 이런 마음작용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서 합리성과 그 개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그 즐거운 감정은 무상하기에 괴롭고 또 무아인 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통찰하지 않고 즐거운 감정에 빠지면 바로 애착, 탐욕의 업을 짓습니다. 괴로운 감정 역시 무상하기에 이것이 괴롭고 무아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지 않고 괴로운 감정에 끄달리면 성냄이나 원망 이런 업을 짓게 되죠. 자연히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전생의 그 인연으로 수온이 아주 강한 사람은 예술 방면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신 이 사람은 감정이 아주 중요하기에 오히려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 감정에 대한 컨트롤이 약해서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유명한 그 예술가 이런 사람 중에 성격이 아주 개팍해서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일인데 수온이 아주 강해서 그렇죠. 어쨌든 느낌이나 감정은 고정불변의 나가 아니고 자도 아닙니다. 감정이야말로 지극히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온에 대한 그 복습은 이렇게 마치고 오늘은 상온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상온은 보통 인식하는 마음작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인식이란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면 불교를 공부하면서 뜻을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 헷갈리게 되죠.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 아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이번 생에 의자를 처음 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모른 채 눈으로 그 형상을 보고 손으로 만져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식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옆에 있던 엄마나 아빠가 이것은 의자야 라고 아이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인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아이는 이런 형태의 것은 다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인식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의자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있더라도 의자를 생각하거나 또는 누구랑 의자에 대해서 말하면 마음속에 의자가 떠오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인식입니다. 그래서 상온을 표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 그 모양이나 색깔, 상태 등에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아가는데 이 모든 과정을 불교에서는 상온, 즉 인식하는 마음작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상온은 이와 같이 이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푸른색은 사람이 푸른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푸른색인 것이지
본래 푸른색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푸르다라고 부르자고 사람들이 이름 붙이고 서로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푸르다는 이름이 붙은 색을 보고 노란색이라고 말하면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의자라고 이름이 붙은 물건을 보고 책상이라고 말하면 또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 사이의 약속이지만 사실 그것이 그 물건의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 헷갈리시나요? 어쨌든 대상을 처음 접하는 갓난아이 때부터 우리는 교육과 훈습을 통해 그 대상을 이름으로 알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과 언어로 인식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도 다 언어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인식하는 마음작용, 상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온을 수온과 비교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보고 좋다, 즐겁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수온의 영향이고 장미꽃이다, 국화꽃이다, 책상이다, 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상온의 영향입니다. 상온, 그러니까 인식의 마음작용. 이것은 그래서 어떤 지적인 번뇌와 관계가 있고 또 이것이 발전하면 사상과 철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수호는 감정적인 번뇌와 관계가 있는 것과 조금 다르죠. 이전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온이 즐거운 감정에 빠져들면 탐욕이 일어나고 괴로운 감정에 치우치면 성냄이란 번뇌의 토대라면 상호는 무지 또는 어리석음이란 번뇌의 토대가 됩니다. 나는 장미꽃이 싫어 라고 말해도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국화라고 우기면 어리석다고 하죠. 수원의 업이 아주 강한 사람은 좋다, 싫다 이런 말로 자기 생각을 자주 표현하고 상온의 업이 아주 강한 사람은 사사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런 말로 자기 생각을 자주 표현합니다.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소질을 가진 아이에게 수온이 강한 거죠. 논리적인 수학이나 어떤 사상,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힘든 일이고, 그리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자질을 가진 아이에게 이것은 상온이 강한 아이죠. 그림이나 음악 등을 가르치는 것이 또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이렇듯 상호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상태나 현상 등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개념화해서 인식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이제 이것이 발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교, 사상 또는 이념, 철학의 토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이 가치관이니 세계관이니 하는 주관적인 견해로 이렇게 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인식 가운데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인식이 있고 또 닦고 익혀야 할 인식이 있다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려야 할 인식, 버려야 할 상온,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금강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주상, 상해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는가요? 또 이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버려야 할 인식이 있는데, 이 사실 오온 가운데 상온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기가 어려운데, 이 인식은 대상을 받아들여서 이름을 짓고 개념을 일으키는 마음작용입니다. 개념은 우리 주위에서 공통된 것 또는 뭐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개념이 있다는 말을 할 때 개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인식이 공통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보는, 그리고 생각으로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대상에서 얻는 정보들을 이 개념으로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 이것으로 정립합니다. 사실 주관적인 견해가 되기까지 무수한 정보들이 뒤섞이면서 왜곡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죠. 그러니 잘못된 인식은 단지 상온, 인식에만 머물지 않고 필연적으로 이것이 고정관념이니 뭐 편견이니 이런 것으로 고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 올바른 견해라고 하죠. 이 올바른 견해는 인식의 틀을 바꾸는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인식의 틀이 바르지 않고 견해가 올바르지 않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불교 공부요, 불교 수행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 보면 원리 전도몽상 이런 말이 나오죠. 전도몽상, 뒤집어지고 뭐 꿈과 같은 어떤 생각이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오온 등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또 이게 부정하다, 이렇게 인식해야 하는데, 오온 등이 영원하다, 행복하다, 자하다, 뭐 깨끗하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을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 전도되었다라고 합니다. 닦아야 할 인식은 이와 반대일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닦아야 할 인식으로 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말씀하셨죠. 또 오는 무상하다, 괴롭다, 무아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사유하고 닦아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금강경의 수자상은 저번에 그 세 권에서 대략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상이 있고 아상을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나 또는 자라는 것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상이라면, 나 또는 자는 인간이다 라는 인식이 이제 인상입니다. 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인상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의 덕을 갖추어야 인간이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뭐 좀 험한 말로 개 같은 놈, 뭐 여우 같은 놈,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보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라는 말 속에 이미 나다 라는 아상이 깊이 녹아 있는 것이고, 그런 나는 보시를 하는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보시를 하지 않는 좀 하열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만, 교만해지는 것을 인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또 달리 예를 들면, 나는 개를 잘 지키는 불자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상과 인상의 결합이죠. 개를 잘 지키며 그냥 신행생활을 하면 그냥 훌륭한데, 개를 잘 지키지 않는 불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인식, 전반적으로 내가 좀 더 사람답다는 인식, 뭐 이것을 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많죠, 이런 거는. 내가 사장이다, 그러니 직원보다 뭐 우월한 마음,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부장이다, 내가 선생님이다, 내가 주지스님이다, 뭐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괴로움이 나오고, 괴로움의 원인인 악업을 짓게 되는 거죠. 중생상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뭐 글자 그대로 나는 중생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면, 아유 저는 아직 중생인데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상이 겸손의 탈을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또 하시는 분은 좀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뭐 제가 아직 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기가 부족하다느니 뭐 덜 배웠다느니 이런 생각이 없는 경우가 이 중생상인 경우죠. 어떤 것을 보시하면 내가 보시했다 이렇게 우쭐거리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상이라면, 보시할 수 없을 때 또는 보시하기 싫을 때, 아이고 나는 아직 중생이기에 거기까지는 무리입니다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말을 합니다. 겸손, 겸양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게 사실은 아상의 또 다른 그 표현이어서 자신을 더욱 견고히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다 중생상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개를 잘 지키면, 아이고 나는 개를 잘 지키는 인간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 인간은 왜 저러노, 이렇게 우월감이 발동하면 뭐 이것이 인상이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개를 지키지 못할 때, 아이고 나는 아직 수행이 부족하고 중생인지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 뭐 그래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정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자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권에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 뭐 저와 다르게 보는 견해도 많으니 그냥 제 생각을 참고만 하세요. 아상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아상 나는 나다. 인상 나는 사람이다. 중생상 나는 중생이다. 수자상 나는 목숨하고 목숨이다. 목숨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다운 행동을 하면 우월감이 생겨서 인상이 작동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아이고 저는 중생입니다 라고 뒤로 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를 보호하는 것, 이걸 뭐 중생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상은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은 남들이 볼 때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모양을 하기도 하고, 또 겸손, 겸양의 그 모양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며 인식하는데 여기에 욕심이 붙고 이익이 붙고 의지가 붙으면 이 인식이 오염되기 시작하죠. 이제 이것이 고착되면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고 사견이 됩니다. 사이비 종교가 그렇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도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인식되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면 오로지 그 인식의 틀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자기와 다른 인식은 잘못이라고, 틀렸다고 이렇게 간주하고 쳐내죠. 저는 뭐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그 틀 안에서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식의 틀이 워낙에 강하기에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쪽에서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인식의 틀 안에서 결정하죠. 결정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관적이고 고정된 인식의 틀 안에서 생각하면 진리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인식의 틀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째 상원이 좀 이해되셨나요? 뭐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감정을 다스려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하는 인생, 인식의 틀을 알아차려서 어느 정도까지는 고정관념, 편견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면 인생은 한결 가벼워지고 또 장애가 줄어들고 원수가 줄어들고 적들이 줄어들어 편안해질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아미타불.